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문법 공부 전략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문법 출제 경향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살펴보았는데요. 이를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학교 문법과 학문 문법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하셔야 한다는 건데요. 다양한 견해에 대해서 단순히 암기하는 게 아니라 이를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견해에 대해서 이해를 하실 때 어떤 예문, 어떤 지문에 근거했을 때 이러한 논리가 펼쳐질 수 있는지 따라가실 수만 있으면 되고요. 이에 맞춰서 선생님께서 혹시 기출문제를 분석하실 때나 혹은 실전에서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지문에 근거해서 이와 가장 논리적으로 타당한 견해를 연결시킬 수 있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국어사 같은 경우에는 예문이 많이 나와 있는데 이 예문 같은 경우에 대표성 있는 예문이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를 염두에 두시고 반드시 형태속 분석을 해보시는 것을 권하고요. 또 중세국어에서 현대국어를 연결하는 그런 통시적인 안목을 키우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문법을 공부하실 때 맨 처음에 당연히 선생님들께서 현대국어에 대해서 공부를 하실 텐데요. 현대국어 공부를 하시고 그 뒤에 중세국어나 혹은 이 근대국어 공부를 하실 때 관련된 부분을 같이 보시면서 오늘날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특히 함께 보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기출문제를 바탕으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음과 같은 기출문제들을 준비를 했는데요. 선생님들께서 먼저 한번 풀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영상 보시기 전에 잠깐 멈춰보시고 문제를 푸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2012에 14번을 가져왔는데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도 왜 종합적 이해가 중요한지에 대해 보여주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번에 이 문법 공부 전략을 준비하면서 기출문제를 생각나는 것들을 가져오다가 아주 사소한 오류를 발견했는데요. 여기에 보면 개어가 이렇게 작은 표시가 없는데 사실은 작은 표시가 있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되게 사소한 오류인데 여기에서도 이 탈락에 대한 견해를 가지고 또 사람들이 의견이 나뉘는데 이 부분이 작은 표시를 가지고도 얘기가 되는 부분이라 이 부분을 함께 보면서 왜 기출문제를 볼 때 꼼꼼히 봐야 하는지 또 어떠한 학문 문법의 다양한 견해들이 있을 때 이걸 어떻게 수용해야 되는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14번 문제를 좀 간단하게 보고 관련된 부분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미음에서 보면 서어랑 또 개어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는 그러면 각각 탈락으로 되어 있으니까 아마도 서어에서 서 그리고 개어에서 어가 있으니까 간단하게 생각했을 때는 이 어가 탈락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물론 서랑 어에서도 둘 다 어가 있어서 어떤 게 됐을까를 생각해 봤을 때 두 가지 다 사실 탈락돼도 나오는 것은 서어기 때문에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옆에 있는 개어에서와 공통적으로 통일성 있게 한 가지를 빼본다면 어를 빼는 게 가장 정확할 거라고 생각을 여기까지는 해볼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그래서 일단 이 미음을 염두에 두고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미음 같은 경우에 방금 얘기했듯이 동일 모음 탈락으로 먼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가 반복되고 있는데 이 반복되는 동일 모음을 탈락을 시킨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있는 개어에서는 저희가 아까 어가 빠졌다고 보면 모음이 탈락한다고 보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또 다르게는 완전 순행 동화가 일어난 다음에 바뀐 결과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미음과 관련된 견해가 바로 여기 내용인데요. 여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여기도 제가 원래 처음에는 이 책을 만들 때 장음이 빠진 걸 몰라서 이걸 넣지 못했는데요. 장음 표시가 있는데 들어갔어야 했는데 오류가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여하튼 여기 보면 이게 첫 번째로는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어가 탈락하는 걸로도 볼 수 있지만 두 번째로는 여기에 대해서 완전 순행 동화가 일어난 다음에 축약이 되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완전 순행 동화가 일어나서 다음과 같이 이와 같이 바뀌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개어가 개애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게 축약해서 개가 됐는데 단 이게 축약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장음 표시가 됐다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도 또 재미있는 게 근데 이렇게 축약이 돼서 개라고 나왔지만 이게 왜 도대체 왜 어가 완전 순행 동화가 왜 일어나는지 혹은 또 왜 완전 순행 동화가 일어난 개가 가에서의 가처럼 안 가고 개에서 이거 장음으로 생긴 것 같이 축약이 되는지를 설명을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좀 다양하게 공부를 하시면서 이게 사실 단순히 막 이거를 뭐 하나는
그 탈락으로 보고 하나는 완전 순행 동화로 본다, 동화로 본다 이렇게 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그 결과적인 것보다는 이 논리적인 흐름을 따라가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논리적 흐름을 충분히 따라가실 수 있는지 이론서를 보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으로 가져온 것은요. 2009의 모의 14번인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모음 축약에 대해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서도 사실 견해차를 발견할 수가 있어서 재미있는 예문이라고 생각해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 마바와 함께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여기서 애초에 보면 이 마바는 의문 현상 중 축약으로 설명할 수 있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4번을 함께 또 보시면요. 여기에 동화 과정이 포함됐다고 보면 가에서 라와 같은 유형의 의문 현상을 다룰 수 있다라고 나옵니다. 근데 가에서 라까지의 그 의문 현상을 보면 공통적으로 탈락이거든요. 이 부분을 함께 확인하고 이제 마바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바에서 나와 있는 내용에서 마부터 보겠습니다. 마 같은 경우에 보면 거기 있는 책 좀 집어줘라고 나오죠. 근데 저를 조라고 읽을 때 우리가 원래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읽는데 이게 조 이렇게 읽으면 당연히 두 가지의 의문이 하나의 다른 의문으로 바뀌었으니까 이를 축약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바 같은 경우에도 덧는 데가 돋는 데로 소리가 나니까 두 가지의 의문이 다른 한 가지의 의문으로 바뀌니까 축약이라고 둘 다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4번을 보시면요. 4번 같은 경우에 동화의 가정이 만약에 포함되었다라고 보면 여기서 가에서 라에 있던 같은 유형의 의문 현상, 즉 탈락이 포함됐다고 다룰 수도 있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맨 처음에 원래 음가대로 쓴 다음에 여기에 동화가 돼서 이 원래 있던 어가 오로 됐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W, 이 반모음 오우 같은 경우에는 이 원순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원순성의 동화가 돼서 오로 바뀐 다음에 그 다음에 이 W가 떨어졌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O만 남았다라고 보면 이게 처음에는 여기서 W가 떨어졌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번 견해에선 W가 떨어졌다라고 생각하니까 탈락이 들어간 현상으로 보게 되니까 축약으로 설명하지 않고 대치 다음에 탈락이 일어났다라고 보는 거죠. 제가 지금 써놓을 때는 대치를 너무 바로 밑에 써놔서 혹시 헷갈리실까 살짝 걱정이 되는데요. 첨언을 하면 여기서 이 어가 오로 바뀐 게 바로 대치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 반모음이 떨어진 게 바로 이 탈락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동일한 결과를 보고도 사실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이 해석을 할 수 있는 이 논리적 흐름을 선생님께서 쫓아가실 수만 있으면 충분히 기출문제를 분석하시면서 꼼꼼히 분석하시고 또 실전에 대비할 수 있는 실력을 키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제가 가져온 것은 이게 지금 제가 개론서 많은 선생님들께서 그 필독 개론서에 대해서 정리를 해달라고 요청해 주셔서 지금 틈틈이 책을 보면서 목록을 정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정리를 하던 중에 재미있는 부분을 발견해서 이걸 가져왔습니다. 그 신승용 선생님의 책인데요. 학교 문법 산책이랑 또 쉽게 풀어 쓴 국어 의문론의 책 일부를 제가 그대로 긁어왔습니다. 근데 사실 최근의 문법 같은 경우에 사실 이 선생님께서 낸 책에서 나온 문제가 있었죠, 아무래도. 근데 물론 이 책을 꼭 반드시 봐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는데 바로 직전에 이 책을 한번 보시고 갔다면 당연히 확실히 좀 도움이 됐을 것 같다라는 문제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어떤 특정 문제를 제외하고 나머지 문제들도 사실 다른 문법 책을 보고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긴 했는데 이 선생님께서 쓴 여러 가지 책들이 있는데 그 책에서 계속 매번 강조했었던 내용들이 좀 나오기는 했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여하튼 이 두 가지 책이 사실 동일한 내용을 다루고 있거든요. 근데 이 동일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여기서 보면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 달라서 왜 우리가 그 다양한 문법적인 견해를 볼 때 암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논리적 흐름을 따라가는 게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서 한번 가져와봤습니다. 먼저 같이 읽고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간의 말모음이 의인 경우에는 어간의 의와 어미의 의 가운데에서 어떤 것이 탈락한 것일까? 그래서 끄으면 쓰으니까 쓰니까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잘 보면 어간에 또 의가 있고 어미에도 의가 있는데 여기서 어떤 게 탈락한 것일까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니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끄어도 아프아서 그래서 쓰어라가 각각 꺼도 아파서 써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기역 같은 경우에는 표면적으로 어간의 의 모음이 탈락했다라고 볼 수도 있고 혹은 어미의 의 모음이 탈락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니은을 보면 어간의 의 모음이 탈락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왜냐하면 니은과 평행하게 기역에서도 어간 의가 탈락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가장 공통적으로 통일성 있게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면 여기 끄어도 아프아서 쓰어라가 각각 꺼도 아파서 써라가 된 것처럼 여기서 의가 떨어졌죠. 어간의 의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기역에서도 어간의 의가 떨어졌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밑에 동일한 선생님께서 쓴 책인데요. 다른 내용이 있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쓰니에서는 어느 의가 탈락했을까? 쓰니는 어간 쓰에 어미 은이가 결합한 표면형이다. 그러면 이때 어간말 의가 탈락한 것일까? 어미 은이의 두음 의가 탈락한 것일까? 어느 쪽도 증명 불가능하다. 쓰의 어간말 모음 의가 탈락해도 쓰니고 어미 은이의 두음 의가 탈락해도 쓰니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기가 사실 이 나온 내용은 여기에 있는 기역과 지금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그래서 얘 쓰어에 써가 되고 가은이가 가니가 됩니다. 근데 다만 쓰니가 쓰어의 써와 같이 평행한 과정을 겪었다고 보면 탈락한 모음은 어간말 모음 의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까 했을 때 기역 니은의 그 통일성 있게 설명하려고 여기서 어간이 떨어진 거야 라고 얘기한 것처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얘와 평행한 과정을 겪었다고 하면 이게 통일성 있게 설명을 해야 하니까 쓰어가 써가 됐을 때 의가 앞에서 어간에서 떨어졌죠.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가은이의 간이와 평행한 과정을 겪었다라고 하면 여기서는 어미에서 의가 떨어지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은이에서 이 내용과 같이 보면 얘가 떨어졌다고 보는 게 더 통일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어찌되었건 쓰니 자체만으로는 어간말 모음 의가 탈락한 것인지 어미의 두음 의가 탈락한 것인지 증명이 불가능하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어떠한 내용을 보실 때 선생님들께서 이 견해에 대해서 다양하게 무조건 수용하고 알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외우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떠한 예문을 근거로 했을 때 가장 논리적으로 타당한, 가장 평행한 과정을 겪었다고 했을 때 가장 통일성 있게 설명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를 염두에 두시고 이러한 다양한 견해들을 이해하시면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좋은 내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일한 사람이 쓴 책에서도 어떤 논리에 따라서 무엇을 쫓아가야 하는지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선생님들께서 보는 다양한 문법 관련된 책들이 개정이 되기도 하고 또 혹은 1판 인쇄했던 게 재판이 되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게 다시 나올 때 사실 사소한 오류들을 발견하면서 다시 이 내용이 수정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많이 보시는 그 한국어 문법 총론 같은 경우에도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이 사실 좀 약간 옛날 판이어가지고 여기 내용 뭔가 틀린 것 같은데 하고 보고 서점에 가서 다시 봤더니 이게 새로 인쇄가 됐을 때는 관련된 내용이 삭제가 되고 수정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완전 전면 개정이 아니라 다시 그 인쇄를 할 때 그때 사소한 오류들이 사실 수정이 되는데 그게 매번 정오표로 안 올라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그 공부를 하시면서 읽어보시고 혹시 내가 만약에 이 부분은 어떤 측면에서는 살짝 오류가 있는 것 같은데 아니면 이 설명은 어떤 부분에서는 이를 포용하지 못하는 설명이 있는데 라고 생각이 드시면 가지고 있는 다른 책을 함께 보시면서 이 부분의 한정에서는 이게 설명이 맞는데 다른 부분과 연결되면 설명이 안 맞는 부분도 있구나. 그래서 다른 견해가 있구나. 이러한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서 이해를 하시고 공부를 하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는 제가 또 2014B 논술 1번을 가져왔는데요. 이게 지금 훈민정음에 대해 다루고 있는데 여기서 사실 조금 오류라고 생각할 만한 게 있어서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전에 저희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보면 훈민정음의 제자 원리가 상형, 가액, 병서로 나왔거든요. 그리고 2025 개정 교육과정에는 아예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이 없고 이번에 또 나온 2020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언급이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교과서나 지도서에 보면 상형, 가액, 합성, 병서까지도 막 펼쳐져 있고, 그 선생님들께서 흔히 제일 많이 쓰실 때는 아이들 가르칠 때는 아마 상형과 가액 그리고 합성으로 가르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 훈민정음에 대해서 연구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이 상형, 가액 또 합성 병서는 제자 원리를 이걸 다 넣어야 되는 게 아니고 제자 원리는 상형과 가액뿐인데 이 병서 같은 게 자음자를 이제 2차적으로 운용할 때 쓰는 그 내용이고, 합성이란 말은 애초에 훈민정음의 합의성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 합성이 오늘날 우리가 쓰는 그 내용이 아니라는 식으로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사실 요즘에 되게 비판하고 있는 논문도 많고, 또 이에 대해서 견해가 사실 그냥 간단하게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제자 원리는 상형과 가액뿐이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훈민정음에 대해서도 계속 학생들한테 가르칠 때 오개념이 계속 이렇게 널리 퍼져 있었던 것이어서 당장은 아니어도 언젠가는 또 이에 대해서 한번 바로잡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훈민정음 같은 경우에 사실 최근에 저희가 아무래도 국어사에서 사실 중세국어와 비중 있게 다뤄지기도 하고, 뭐 훈민정음의 예문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그 훈민정음 자체에 대해서 막 서술형으로 깊게 물어보는 문제는 나오지 않았는데요. 선생님들께서 그 훈민정음과 관련된 기출문제를 풀어보시면서 대비하시는 것만으로 충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하튼 그 학교 문법과 학문 문법에 대해서 종합적 이해를 하시고, 또 학교 문법을 비판받는 지점에 대해서 좀 알아두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이랑 연관이 되는 문제여서 가져와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그 학교 문법에 대한 비판과 연결되는 문제라고 했는데요. 이와 관련된 다른 문제를 또 한번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건 2008의 10번 문제인데요. 이게 지금 높임법과 관련된 문제인데, 오늘은 저희가 그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소위 말하는 그 뭐 주체 높임, 뭐 상대 높임, 이런 객체 높임법, 이런 높임법이 있잖아요. 근데 이 높임법을 사실 학문 문법에서는 계속 비판을 받고 있는 지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은 도움이 되실 것 같고, 또 마찬가지로 이제 2009의 모의 24번인데요. 이거는 소위 말하는 그 의도법과 혹은 대상 표시 대상 표시법의 그 5를 얘기를 한 건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여기 띄어쓰기 오류가 있네요. 여기도 수정해가지고 정오표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여하튼 여기 오후가 이 선어말 어미 오후 같은 경우에 예전에 사실 과거에는 보통 의도법으로 설명했는데, 오늘날에는 사실 이걸 의도법으로 설명하지 않는 게 주류의 흐름이긴 합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이 의도법을 그냥 공부 안 하고 뭐 상관없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보면 왜 다양한 견해에 대해서 수용할 수 있어야 되는지가 잘 알려주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이 문제를 보면 이걸 의도법으로 볼지 혹은 하자 표시, 뭐 대상 표시로 볼지에 따라서 이걸 설명할 수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다양한 그 학문 문법의 견해를 참고하시는 문제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그 국어사 예문 형태소 분석이 중요하다는 내용을 얘기하면서, 저희가 사실 지난번에 국어사 출제 경향을 할 때 이 문제를 같이 다뤘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이 이 둘의 얘를 형태소 분석을 할 때 두루에로 분석했는데, 얘가 명사, 파생, 전미사이죠. 근데 이 내용을 할 때 다른 기출문제를 가져오면서 이게 사실 여기서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봤으면 알 수 있는 문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혹시 제가 너무 지엽적인 문제에 있는 그 작은 사소한 부분을 가져온 게 아닌가라고 선생님들께서 생각하실까봐 다른 문제를 또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2024 B 7번인데요. 최근에 나온 문제인데, 여기서도 사실 보면 이 부사격 조사를 찾는 게 나왔었죠. 근데 여기 이 다르라고 여기 제가 써놨는데, 사실 이 나란 말싸움이 중국의 다라, 이것 같은 경우에 선생님들께서 정말 잘 알고 거의 암기하고 계시는 예문이잖아요. 근데 이 예문 같은 경우에 여기 다라라고 나왔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중세국어의 일반적인 표기법은 무엇이죠, 선생님? 네, 연철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을 때는 달아라고 해야 되는데 왜 달아라고 되었을까? 이 부분은 선생님들께서 사실 공부를 하시면서 의구심을 가지셨어야 했거든요. 근데 여하튼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그 둘에를 했을 때 얘가 두르랑 하고 여기 리을 가고 이응 이렇게 가는 걸로 활용을 한다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르다라고 얘기할 때 이 다르다가 이것과 얘가 리을이 아래로 가고 이응이 더 생기는 내용으로 이렇게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들께서 공부를 하셨다면 또 대비가 될 수 있는 문제였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2003에 6-1번을 가져왔는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중세국어에서 근대국어 또 현대국어를 아우르는 연결하는 통시적 안목을 가지는 것이 왜 중요한가를 잘 보여주는 문제라고 생각해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옛날 기출문제인데 얘를 그냥 가볍게 넘기시지 마시고요. 여기서 이 음절말 디귿과 시호 표기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변해왔는지에 대해서 묻는 문제인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 종성 표기와 관련해서 되게 통시적 안목을 요구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함께 보시면서 공부를 두루두루 하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